오늘은 이 고체가 있으면 이 고체의 옵티컬 프로퍼티를 과학적인 성질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옵티컬 프로퍼티 하면은 말이지 과학적 성질을 얘기를 하면 내가 또 이 분야의 또 권위자예요. 진짜 나 이거 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이거든. 내가 초전도 가지고 박사 받은 게 아니고 나는 박사를 이게 옵티컬 프로퍼티를 가지고 박사를 했고 포스닥을 하고 그럴 때도 그쪽 분야를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공을 바꿨어. 내 인생을 갑자기 이게 바꾸게 한 게 1987년도 그때였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뭐를 했느냐면 옵티컬 프로퍼티. 그래서 내가 빛을 가지고서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빛을 가지고 고체 물리의 여러 가지 성질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응? 내가 1985년도에 박사를 땄어. 대학원을 1981년도에 개학을 했어요. 그 전에 대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 내가. 굉장히 오래 다녔어. 내가 장수생이야. 그러다가 81년도에 대학원을 가고 85년도에 이제 박사 따고 이게 옵티컬 프로퍼티 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내가 이게 전공이고 내일 할게 슈퍼콘덕티비티야. 또 그것도 전공이에요. 1987년도에 갑자기 초전도라는 게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나는 참 그 세상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은 내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 1987년도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세상에 루머가 이제 소문이지, 그지? 소문이 딱 들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1월달에 벨레베에 있는 사람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RT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래가지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거야. 저항이 이게 저항이 뭐 한 거의 30도인가 20몇 도인가 뭐 20몇 도인가 30도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물질의 성분이 뭐냐?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그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이런 것만 알려주고 말이지. 이런 세미나는 내가 일생에 들어본 일이 없어. 세미나라는 거는 뭐냐면, 세미나라는 거는 가가지고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알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그런 게 세미나인데, 아예 세미나를 하지 말든지 말이지. 와가지고 이런 것만 다 보여주고, 샥, 빠이빠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특허 걸려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세미나는 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서, 우리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전도체를 이제 만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우리는 초전도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세미나하고 갔다 그러는데, 세미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잠깐 인포멀한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떠나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만 듣고서 우리가 이제 초전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타임지에 이 폴 추라는 사람이 90K 초전도체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폴 추가 초전도체를 들고서 그 다음에 이게 손이에요. 이쪽 손으로 이렇게 초전도체를 들고 여기 이제 눈이 그런데 이게 초전도체 요거를 딱 보여주고 이게 이 사람이 그때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YB 이런 초전도체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타임지에다가 나오자마자 타임즈 불러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녹색이야, 녹색.
녹색 샘플을 탁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문을 딱 들어서 우리가 소문을 듣고 타임즈를 딱 보고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 타임즈를 딱 보고서 시료를 만들어서 주말에 이걸 우리가 다 만들어버렸어. 우리가 기가 막혔어. 우리가 생각해도 샘플을 만드는데 밑으로 구우라 뭐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어. 누구하고 만들었느냐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노태훈, 아이 단짝이었던 노태훈, 이성립 뭐 이런 두 사람이 이제 오하이에서 이거를 다 만들었어. 우리가 이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었어. 뭐냐면 거기에 이게 대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대학교가 있는데 물리학과 있고 여기 화학과 있고 그런데 물리학과 있고 여기 이제 화학과가 바로 옆에 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저거를 딱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거를 만들려면은 그 원료가 되는 분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거 분말 같은 거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주문하면 한 달 걸린다고 오는데 그래서 그날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 연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씩 기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물리학과를 가든 재료과를 가든 화학과를 가든 뭐 심지어는 의대까지 가가지고 우리 다 뒤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거를 다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와서 항상 실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늦은 오후가 되면은 실험들이 이제 돌아가고 항상 그랬어요. 이게 노태훈하고 이성익이 아주 그 단시간 내에 어떤 일을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특히 나의 특기가 뭐냐면 세상에 어느 회사에서 무슨 물건 파는가 이런 거는 내 머릿속에 아주 확 들어가 있었거든. 지금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는데 다 나가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젊었을 때는 말이야 미국 어느 회사에서 어느 거 팔고 이러는 것들 막 카탈로그 막 뒤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YBCO를 왜 한국 사람이어서 이렇게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냐 하면 이게 분말이 필요하단 말이야. 분말이 필요해. 이 원료가 되는 걸 가지고 굽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원료가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화학과로 갔어. 화학과에 가가지고 화학과를 다 뒤졌어. 근데 미국 애들은 그 멀리 뭐 뉴욕에서 온 애들 뭐 미시간에서 온 애들 걔네들 친구가 거기 없어 별로. 근데 나는 친구들이 많았어. 한국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 하나 걔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물리 뭐 재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다 해주고 만약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 친구들이 화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오전부터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화학과를 뒤지니까 분말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굽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퍼니스가 없어요. 이게 구우려면은 로가 있어야 되는데 로가 없거든. 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물리과에는 로라는 게 없어. 물리과에는 이렇게 뭐 온도를 내린다든지 액체 헬륨은 있어도 로가 없어요. 전혀 걱정 없어요. 뭐 재료과나 이런 데 가면 내 친구들이 다 깔려 있어 거기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친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 좀 로 좀 빌리자. 응? 주말에는 괜찮아. 왜냐면 비어 있는데 평소에는 남이 실험실 가가지고 이 실험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이 없는 밤 12시부터 가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그 아침까지 이제 샘플을 만드는데 지금은 로라는 게 이렇게 인풋을 딱 넣어가지고 뭐 500도까지 가서 3시간 기다리고 그 다음에 8시간 만에 몇 도 가고 거기에 몇 도 있다가 이거를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처음 나왔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이 안 돼 있지만은 이 템퍼레처 온도 컨트롤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 뭐냐면 이렇게 다이아를 놓고서 500도까지 그냥 돌리는 거야. 이 5시간 동안 돌리고 말이지.
그 다음에 몇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내리고, 이거를 인간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인간 컨트롤러가 이거 꼭 밤새도록 해가지고 새벽에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도망쳐 나와야 돼. 왜냐면, 남이 실험실 가가지고, 이게 걸리면 안 되잖아. 친구가 다 봐주긴 하지만, 친구도 아침이 되면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날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푹 담갔는데 진짜 초전도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하이오 지방에서는 그 미국 중부 지방에서는 우리가 아마 제일 먼저 만든 것 같아요. 그거 만드니까 뭐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뭐 시료 달라 뭐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던 게 뭐냐면 1987년도인데 그래서 그 사건이 나의 인생을 이제 바꿔놨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왜 그거를 만들었느냐면, 샘플을 놓고서 어떻게 한다? 거기다 빛을 쪼여가지고, 그러면은, 리플렉션을 잰다든지, 트랜스미션을 잰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에너지 갭 같은 것들을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저항을 처음 재도 세계 최고고, 엑스레이를 찌어봐가지고 구조를 봐도 그렇고 뉴트론 스캐터링을 해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뭐를 하기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광쟁이니까 빛을 한번 쪼여가지고 거기에 에너지 갭 같은 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막 해가지고 만드는데 한 2, 3일도 안 걸렸어. 그랬더니 말이야 우리는 광만 재려고 그랬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자기네는 뭐 엑스레이 재겠다, 자기네는 뭐 마그네타이제이션 재겠다, 뭐 재겠다 그래가지고 막 줄을 쭉 서는데 그 샘플은 누가 논아주는지 아니? 콜래보레이션을 하겠다, 뭐 협력 연구를 하겠다 이런 걸 누가 하느냐면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은 이쪽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 다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 분야에 이제 대가가 돼가지고 막 우리 선생님이 혼자 밥을 먹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막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오하이오 그 주정부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또 갑자기 며칠 내로 이렇게 그랜트를 연구비를 다 줘가지고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옵티컬 프로퍼티를 광학적인 성질을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잠시 측정을 하려고 그거 들어갔는데. 그래서 잠시 그것만 하고 이제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도망치지를 못해. 왜냐하면 샘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옵티컬 프로퍼티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논문을 썼어요. 세상에 내가 일생 피어나가지고 일주일에 하나 논문 쓴 시리즈 논문을 그렇게 오래 쓴 적이 그때밖에 없어. 아니지, 포항공대 와서 다시 또 MGBT 나왔을 때는 일주일에 2개씩도 쓰고 그랬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뭐를 해도 세계 최초더라고 그거.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참 잘해요. 뭐냐면 단시간 내에 다다다닥 단거리 경주하는 건 우리가 엄청나게 잘해요. 한국에서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미국 애들이나 유럽 애들은 하면은 낮에 하면은 저녁 때 쉬어야 돼. 주말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쉬는 거 우리 사전에는 급할 때는 쉬는 게 없어요. 연속적으로 그냥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좋은 논문들을 그냥 쭉 쓴 다음에 덕분에 포항공대 교수가 된 다음에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와서도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느냐면 이 과학적 성질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놈의 과학적 성질을 공부를 하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리서치 그랜트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을 텐데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몇 달 후에 초전도 봄이 불었어. 전 세계에서 불면 이게 항상 우리나라도 이렇게 불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뭐 초전도에 그 연구비가 막 팍팍팍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초전도를 해가지고 연구비를 따가지고 실험실을 셋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래 전공인 옵티컬 프로퍼티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랜트 따가지고 말이지. 포항제철 가가지고 그랜트 따고, 과기부 가가지고 그랜트 따고,
내가 또 그런 걸 조금 잘해요. 뭐를 잘하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서 응?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놓고서 그 사람들을 놓고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중요성을 부각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거 다 가져오는 그런 거를 또 이게 참 잘하잖아. 그래서 이제 랩박스 노블 하고 그랬건데 그러고서 이게 한 2, 3년 초전도를 한 다음에 다시 옵티컬 프로퍼티로 이렇게 돌아오겠다 그러다가 한 달이 들어가고 두 달이 들어가고 몸통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초전도가 돼가지고 초전도를 이제 이생하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 왜 어려움이 많았느냐면 본래 공부는 옵티컬 프로퍼티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초전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초전도를 공부한 지 6개월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한국을 왔는데 한국을 온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의 세계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면 이성익이더라 이게야. 6개월 공부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6개월도 안 했으니까. 근데 붐은 벌은 붐이 팍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최고의 권위자가 돼가지고 건방진 얘기지만 이 나라를 평정을 했어요. 아주 얇은 지식을 가지고 수렁털이지 그지. 근데 하여간에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전도가 이렇게 붐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생문이 훤히 왜냐하면 초전도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인트로덕션 투 슈퍼콘덕티비티 뭐 볼텍스란 무엇이냐 KT 트랜지션은 뭐냐 뭐 이런 거 그냥 혼자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거 한 번도 남한테 들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다 혼자 공부했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면 완전히 잡초처럼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룹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는 거의 혼자 공부했어. 네, 혼자 공부한 게 유리한 데도 있어. 그래가지고 왜 혼자 공부하면 유리하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통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얘기하고 오늘은 그래서 이 옵티컬 프로퍼티가 이게 내가 전공이었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자 그럼 옵티컬 프로퍼티를 한번 보자. 옵티컬 프로퍼티. 이 광을 가지고 보면 세상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광을 가지고서 빛을 가지고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물질이 결정이 되면 물질을 놓고서 빛을 쪼이면은 빛이 통과도 하고 흡수도 하고 반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물질의 성질을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를 알면 돼요.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 자,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는 뭐냐면 오메가하고 K 함수인데 빛을 가지고 할 때는 K 부분이 이제 거의 제로가 되고 오메가만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모멘텀이 이제 거의 제로가 되니까 K 이퀄 제로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오메가를 보면 오메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오메가는 엡실론이지. 왜 지금 오메가라고 그럴까? 자 I의 엡실론의 오메가 함수지 그지? 오메가 함수.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이일렉트릭 콘스턴트를 보면 리얼 앤드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자기하학을 공부를 할 때 뭐를 공부를 하느냐면은 리플렉션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K의 오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자 이거 대학교 2학년 때 전자기하학을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이것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리플렉턴스. 자 리플렉턴스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보자. 반사율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반사율이냐면 들어오는 빛이 있는데 그 다음에 리플렉션 되는 이러한 빛이 있어요. 그 B가 뭐냐면은 R 오메가예요. R 오메가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노의 오메가에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렇게 써놓고 R의 세타에 오메가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컴플렉스 넘버니까 리얼 앤드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대학교 2학년 때 배웠겠지만 이 리플렉션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n 플러스 ik에다가 마이너스 1을 n 플러스 ik에다가 플러스 1 이게 리플렉션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영식아, 예. 이거 어디서 한 거 같지? 어디서 했니? 전자기요. 전자기하학에서. 영식이가 참 공부 잘하네. 그냥 다 기억하고 있고. 전자기하학에서 배웠지? 전자기하학에서 배웠어요. 영식아, 예. 혹시 이게 n 플러스 ik이다. 이것도 전자기하학에서 혹시 배우지 않았니? 루트 엡실론이 이게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스. 루트 엡실론 오메가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배우지 않았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 예. 형태가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습니다. 아 이거 배웠어. 대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자, 그래요. 배웠어. 자, 리플렉턴스 이거는 인텐시티를 비교한 거예요. 인텐시티를 비교했으니까 스타에다가 리플렉션, E에다가 리플렉션, E에다가 인시던트, E에다가 인시던트. 이게 리플렉턴스예요.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리플렉션에다가 리플렉션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은 매그니튜드에 이게 작성이 돼요. 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만 알면 이 물질의 옵티컬 프로퍼티의 모든 거를 다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다이렉트릭 콘스턴트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왜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를 구하는 게 쉽지 않느냐면,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가 리얼 앤드 이미지너리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의 함수냐면 오메가의 함수예요. 오메가의 함수. 그러니까 1허르츠부터 시작해서 100헐츠, 100만 헐츠, 1억 헐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엡실론을 아는 거지. 이게 뭐 그러니까 엡실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오메가의 함수인데 광이니까 빛에 관한 반응을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러면 빛이 있다. 그러면 가시광선도 있을 거고, 가시광선의 왼쪽에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고, 극적외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외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X선이 있고 감마선까지 있어야 되는데 프레퀀시가 다 다르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엡실론이라는 게 말이지. 엡실론이라는 게 이것이 프레퀀시 함수인데, 이 모든 프레퀀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엡실론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재는 게, 이거 아는 게 그렇게 쉬운 거냐? 아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를 우리가 알면 물질을 아는데,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를 우리가 이게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니? 디텍터, 가시광선 디텍터를 넣고서 실험을 하고, 자외선 디텍터를 넣고 실험을 하고, X선을 실험을 하고, 적외선을 하고, 적외선도 구간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구간이 여러 개인 걸 아느냐? 내가 시료를 넣고서 가시광선에서 실험을 하고 자외선에서 실험하고 이 적외선도 구간이 한 디텍터를 가지고서 이거 한꺼번에 다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INSB 디텍터, MCT 디텍터, 파이로일렉트릭 디텍터, 볼로메트릭 디텍터. 왜 이거 내가 기억을 하느냐면 내가 그 분야 전공자 아니었냐.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기계에다 놓고서 말이야. 기계 놓고서 아 오늘은 극적외선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디텍터 떼가지고 극적외선 디텍터를 탁 넣어가지고 액체 헬륨을 거기다 탁 부어가지고 샘플 넣고서 이제 실험을 해요. 그러면 이 옵티컬 프로퍼티 실험을 하는데 이게 스펙트로메터인데 이 스펙트로메터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자 빛이 나와야 되니까 뭐 광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빛 조리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샘플도 있어야 되고 샘플을 온도를 내려오는 저온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 빛을 알아내고 있는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알아내는 빛 디텍터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스펙트로메터를 보면 아주 복잡해. 아주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더욱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 디텍터가 거기에 붙어 있는데 디텍터가 붙어 있는 디텍터를 맨날 갈아야 돼. 오늘은 극적외선을 하자 그러면 극적외선 디텍터를 탁 놓고서 극적외선 디텍터를 작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게 힐륨 온도까지 이제 온도를 내려야 돼. 샘플도 온도 내려야지, 디텍터 온도 내려야지, 빛 조리게 해야지, 광원 봐야 되지, 이 빛이 오는 패스 이게 다 해야지. 제대로 작동하는 시간마다 고장나 있는 더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 공부할 때 세상에 기계라는 거는 고장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고장난 시간이 한 80% 돌아가는 시간이 한 10% 20% 그래가지고 만약에 돌아만 가면은 막 가슴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맨날 고장나 있다가 맨날 고장난 거 이렇게 고치다가 그래가지고 기계라는 건 이렇게 고장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맨날 기계만 고치다가 그러다가 이게 초전도 이 기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요전에 봤던 그 MPMS 있잖아. 그 기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면 10년 동안에 한 번밖에 고장이 안 나. 잘 돌아가 그냥 엄청나게 잘 돌아가. 근데 우리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쿨다운에 있어. 그거 1년 내내 온도를 낮춰가지고 실험들을 해요. 우리가 시료를 만들고 우리가 피직스를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료가 많이 있고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실험을 하려니까 헬륨이 아깝고 그러니까 실험할 때만 쿨다운을 해요. 한번 쿨다운은 일주일하고 그 다음에 석 달 쉬고 일주일하고 석 달 이렇게 하거든. 한번 온도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거 여러 번 하면은 기계가 나쁘죠. 왜냐하면은 온도를 내리면 서멀 익스펜션 서멀 컨트랙션 됐다가 익스펜션 됐다가 뭐 했다가 또 기계 안 쓰고 있으면 어디가 또 나빠지고 뭐 이런 거. 우리 기계 굉장히 이게 잘 돌아가고 그런 이유가 주제가 다양하고 샘플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거. 여러분들 연구비가 있고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연구비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콤비네이션이 쫙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스펙트로메터를 가지고 하는데 극적외선 해야지. 그 다음에 적외선 해야지. 적외선도 여러 개 있어요. 파이로일렉트릭 디텍터, MCT 디텍터, INSB 디텍터, 그 다음에 비지블 레인지, 울트라바이올레트, 스펙트로메터도 다 바꾸고 액성하고 이러니까 이 실험을 하려면 이런 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데 이게 자외선 넘어가고 X선 넘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샘플을 들고 포항으로 와요. 그래서 가속기에 가가지고 저 실험들을 해요. 그래서 저 가속기에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옛날에 전공을 살렸으면은 가속기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전공이 바뀌어가지고 가속기에는 별로 안 가요.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자, 왜 이런 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오메가의 함수로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가 필요하다 이게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은 n하고 k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트 엡실론은 n하고 이 k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이게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디텍터로 측정을 하는 것은 뭐를 디텍터로 측정을 하느냐면 이게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빛하고 이거를 보는데 이게 일렉트릭 필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어. 뭐냐면 이 B를 해야 되는데 이 B를 보면은 B가 뭐냐면은 이 컴플렉스 넘버잖아. 우리가 측정하라는 건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에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리얼 넘버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샘플이 여기다 거울을 놓고서 한번 때린 거하고 샘플을 놓고서 때린 거에 B를 비교를 하면은 인덱스 오브 리플렉턴스 이거는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요거는 구해낼 수 있는데 세타를 구해내질 못하기 때문에 R 오메가를 컴플렉스 넘버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리얼 넘버다 이게야. 리얼 넘버는 우리가 측정을 해내는데 컴플렉스 넘버를 측정해낼 수가 없어요. 이 컴플렉스 넘버 여러분들 컴플렉스 넘버는 위상 차이로 들어가는 게 컴플렉스 넘버인데 그런데 컴플렉스 넘버를 그래도 측정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런 인스트루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립소메트리라는 그런 거예요. 엘립소메트리 비지블이나 이쪽에서는 엘립소메트리가 있는데 인프라레드 이쪽은 아마 엘립소메트리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엘립소메트리가 만족이 되려면은 어떤 샘플의 어떤 컨디션, 어떤 조건에 있는 샘플들만 이렇게 만들어요. 엘립소메트리를 가지고 리얼 앤드 이미지너리 파트까지 다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특수한 샘플만 그게 되는 거지 모든 샘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샘플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로 오메가는 우리가 모든 샘플에서 측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들어온 빛의 인텐시티야. 나온 놈의 인텐시티를 디텍터로 측정을 한 다음에 B를 하면은 리플렉턴스 이거의 자승이 나오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로는 우리가 측정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미지너리 파트 그거를 알려면은 페이지까지 다 구해내야 되는데 페이지를 구해낼 도리가 없다 이게. 아니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크레몬스 크로닉 릴레이션이라 그러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크레몬스 크로닉 릴레이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크레몬스 크로닉 릴레이션 이거 하나만 오늘 공부를 해도 오늘을 살은 보람이 있어.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엡실론 오메가는 엡실론 이게 이미지너리 파트하고 그런데 이게 n 플러스 ik에 이렇게 자승이 되니까 이거는 n 자승에다가 마이너스 k 자승에다가 2n k에다가 i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의 리얼 파트는 n 자승 마이너스 k 자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는 2nk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n을 뭐라 그러냐면 n을 리프렉티브 인덱스라 그러고 k를 익스팅션 코에피션트라고 그런다. 이거는 전자기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스판스 펑션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레스판스 펑션 여러 종류의 레스판스 펑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컨덕티비티 같은 것들도 레스판스 펑션이야.
다음에 뭐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라든지 폴라리자빌리티라든지 마그네틱 서세티빌리티라든지 이런 게 다 레스폰스 펑션이에요. 자, 레스폰스 펑션. 레스폰스 펑션. 반응 함수. 반응 함수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비를 두 개를 알아야지만이 반응 함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레스폰스 펑션이야. 레스폰스 펑션이라는 거는 뭐가 레스폰스 펑션이냐? 반응이야. 반응이라는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응이라는 게 있으려면 뭔가 찔렀을 때 뭘 찔러야 돼. 찔러서 내가 이렇게 찌르면 반응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 피 웃었어. 이것도 이제 반응이야. 내가 이렇게 찔렀을 때 화를 내는 것도 반응이고 미소를 띄워도 반응이고 뭐 이런 거야. 그지? 맞아. 장가를 들려면 이제 사랑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 상대방이 예스 그러면 이제 기쁨이 나오는 거고 그게 반응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있어야 돼. 뭐냐면 반응 함수를 하려면 뭐하고 힘을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응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그 비례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반응 함수예요.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는 뭐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더니 얼마나 마그네타이션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고, 일렉트릭 콘덕티비티가 뭐지?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더니 커런트가 잘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 둘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콘덕티비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반응 함수거든. 우리 반응 함수 중에서 가장 쉬운 반응 함수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느냐면 여기 지금 메스 에민 놈이 있어. 메스 에민 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힘을 줬어요. 그러면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메스 M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자, M에다가 J 써놓고 D에 DT 자승,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PI 이렇게 써놓네. PI 써놓고 DDT. PI가 사실은 로아이였을 텐데 베끼면서 또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자, 힘이야. 힘을 줬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뭐 X하고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거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오메가의 도메인으로 만약에 이게 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X는 X 오메가에 2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에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는 어떻게 되느냐면 F는 이렇게 써놓고 F 오메가에 2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쓰면은 오메가 함수에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MJ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MJ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에다가 마이너스 I 오메가에 PJ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J의 자승, 그 다음에 X 오메가 F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요거를 보면 요거 분의 1을 우리가 요 왼쪽에서 보면은 그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 관계식에서 알파 오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알파 오메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FJ에다가 오메가 J의 자승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플러스 I 오메가 P의 J에다가 오메가 J의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이런 자승에다가 플러스 오메가 자승 P의 J 자승이야. 힘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FJ가 이렇게 붙겠네. 뭐 하여간에 이런 레스폰스 펑션, 이런 레스폰스 펑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도 레스폰스 펑션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 레스폰스 펑션을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리얼 파트 앤드 이미지너리 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리얼 파트는 오메가에 관해서 이분 펑션이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오메가에 대해서 어드 펑션이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이제.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 이게 크레모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크레모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역사의 인물이에요. 크레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역사에서 이 사람은 상을 받은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숨기거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발표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족적이 안 찍힌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크레모라는 사람이. 제야과학자는 아닌데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크레머즈 릴레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파가 말이야. 알파가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 우리 혹시 증명을 한 적이 있는가?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마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닐 거고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의 폴이 알파 오메가의 컴플렉스 넘버에서의 폴이 항상 리얼 렉티스의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다. 두 번째, 알파 오메가의 오메가는 이 동네에서 하프 위쪽에 이렇게 서큘라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제로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알파 오메가가 리얼이 만약에 2분이면 이것이 오드가 된다. 그럴 때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 생각엔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알파가 어널리틱하다. 알파가 어널리틱하다는 얘기는 갑자기 뭐 사라진다든지 갑자기 붕 뜬다든지 인피니티로 간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어요. 자연은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자연은 급격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어. 영식아,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 예. 자연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한다. 내가 한 얘기 치고 참 멋있는 얘기야.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일 거야, 그지? 자연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가지고 우리 웨이브 함수가 갑자기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든지 그런 거를 자연은 너무도 싫어한다 그랬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널리틱 하다라는 얘기가 자연이 갑자기 엄청난 알파라는 그 베리아블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뭐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든지 뭐 델타 펑션처럼 된다.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을 이게 이 중에서 이게 다 되지 않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해요. 이거하고 이거가 만족이 되면 이게 아마 만족이 될 게요. 어널리틱하고 리얼 엑시스보다 아래고 이게 제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만족이 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크레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기가 막힌 거를 이게 만들어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굉장히 그 단순한 수학이지만 컴플렉스 넘버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수학이지만 물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단한 거다. 이게. 왜 그래? 여기에 i가 붙고 여기에 i가 붙어 있어요. 프린시펄 이게 뭐라고 하니 이게 프린시펄 밸류라 그러나 뭐 그래? 프린시펄 밸류인가 뭐 그래? 이게 뭐냐?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폴 있는 그 지점만 빼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해서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부터 다시 여기까지 적분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S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오메가까지 오는데 오메가가 되는 순간에는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그 점만 빼놓고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피니티까지 이 적분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프린시펄 밸류란 말이야. 이게 왜 멋있느냐? 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왜냐면 여기에 여기 알파 오메가를 보면 이게 컴플렉스 넘버니까 이게 리얼 앤드 i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잖아, 그지? 근데 리얼 넘버는 파이 i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미지너리 넘버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의 리얼 넘버는 저쪽에 이미지너리 넘버하고 연결이 돼 있고 여기 이미지너리 넘버는 저기 리얼 넘버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거. 그러면 아까 말이야,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R은 측정을 할 수 있지만 I의 2의 세타 이 세타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지? 그러니까 R의 코사인 세타를 알면 I의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R의 코사인 세타를 알면 R의 코사인 세타 속에는 베리어블이 몇 개가 있느냐면 2개가 있어요. R의 코사인 세타를 어디에서 알면 여기 S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지. 그러니까 한쪽의 값을 자 다시 봐. 지금 여기에 지금 리얼 앤드 이미지너리가 있는데 리얼 앤드 이미지너리 이게 리얼이고 이미지너리가 있어요. 이 리얼 넘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이미지너리 넘버를 알 수 있고 이미지너리 넘버를 넣으면 리얼 넘버를 알고 있다는 게 저거의 뜻이야.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알파 s라는 함수가 있어. 알파 s라는 함수의 리얼 값을 알면 저쪽에 알파 오메가에 뭐를 안다? 이미지너리 파트를 아는 거야. 근데 알파 s의 리얼 값을 알면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 하면 알파 s의 이미지너리를 알아낸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 알파 s의 리얼 값을 모든 s에 대해서 알면 여기 지금 이거를 적분을 하려면은 모든 s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적분을 하는데 적분하는 그 함수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적분하는 함수를 모든 값에 대해서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저거를 알면 어떠한 리얼 값도 다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자, 리얼을 모든 s에 대해서 알면은 이미지너리를 모든 거를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씨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알파 s를 s의 함수로서의 알파 s의 리얼 값을 알면 알파 오메가의 이미지너리를 다 안다 이게. 자, 그러면 자, 리플렉션이 있어요. R의 2의 I 세터. 우리가 뭐를 알아내느냐 하면 R을 알면 R을 오메가의 함수로 알면은 세타도 오메가의 함수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R을 말이야. R을 모든 프레퀀스에 대해서 R을 알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세타를 알아낼 수가 있고 세타를 알아낼 수가 있으면 우리가 R하고 세타를 아는 거니까 이 물질의 모든 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만약에 오메가가 5일 때 알파의 리얼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알파의 이미지너리에 어느 값을 낳느냐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다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럼 5를 알 수가 있어. 이 적분을 하면 10도 알아낼 수가 있어. 100도 알아낼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리얼 값만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미지너리 값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지너리 값을 모르면 이 물질을 알아낼 수가 없어. 이 물질을 알려면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이 물질을 알려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리얼 넘버하고 이미지너리 넘버 둘의 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자연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이미지너리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에서는 뭐를 측정을 하느냐 하면 리얼 값만 측정을 해낼 수가 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너리 값까지 다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리얼 값만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미지너리 값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 가지고 이 물질의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을 모든 프레퀀시에 대해서 리얼 앤드 이미지너리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크레먼스 크레닉이.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바꿔보면 좀 더 쉬운 포뮬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책에서 보면 왜 이것이 되느냐 이런 것들 뭐 증명이 있는데 나는 그거 증명 안 하겠어요. 이게 된다. 이거는 내가 증명을 안 하겠어요. 이거는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 벌써 다 마루가 닳도록 공부를 했을 거야. 상수나 했지. 컴플렉스 베리어블 혹시 공부한 적 있지? 레지드 시어럼 이런 건 다 공부했지? 맞아. 그래서 말이야. 이게 책에 있으니까 중간과정 생략을 하고 중간과정을 생략을 하고 요 수식 있잖아. 맨 마지막 부분만 이제 쓰겠다 이거예요. 이거 뭐 간단한 산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알파 이게 오메가는 이렇게 쓴 거 있잖아. 8분의 2에다가 P 해놓고 0부터 무한대까지 뭐지? S에 알파 두 번에 S, ES, S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저거하고 그냥 똑같은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거 알파가 말이야 이뷴 넘보다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간단하게 이거 나오거든. 그럼 이게서 보면 이거를 이미지너리를 알면 리얼을 알고 리얼을 알면 이제 이미지너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내가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이 물질의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재고 싶다. 그러면 그 물질의 이미지너리 파트나 뭐 이런 거 만약에 우리 잴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야 되느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잴 수가 있어. 재야 돼. 자, 그래서 저런 거의 캔디데이트로 하나로 저거의 캔디데이트 하나로 저거의 이거에 레스판스 펑션의 하나로 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면 이게 리플렉티비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이게 말이야 아까 이렇게 보면 R이라는 거는 컴플렉스 넘버여가지고 루트 R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의 세타의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실험에서 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 B를 항상 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양변에다가 로고를 취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 리얼 파트가 되고 여기가 이미지너리 파트가 돼요. 그 레스폰스 펑션에서 리얼 파트 앤드 이미지너리 파트가 나왔으면 우리가 리얼 파트는 우리가 측정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지너리 파트를 조금 전에 했던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을 가지고서 이미지너리 파트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지너리 파트의 세타 오메가는 아까 그 수식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2파이분에 오메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메가 그런 무한대까지 로고 이렇게 써놓고 S 마이너스 오메가 S 플러스 오메가 D에다가 Ln RS ES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그럼 보자. 세상에 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리플렉션 여기다가 이렇게 광을 넣고서 광을 넣고 샘플을 넣고서 빛을 쪼여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비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인시던트에다가 리플렉턴스 이렇게 재가지고 우리가 이거 재면은 들어오는 빛이 100이라는 빛이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게 80이다. 인텐시티를 재가지고 비율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뭐를 나오느냐면 여기가 루트 씌운 요게 요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세타를 알고 싶으면 이 뭐를 적분하느냐면 S에 대해서 이 적분을 하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0부터 무한대에 대해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파인 프라레드부터 시작해서 울트라바이올렛 넘어가서 엑스레이 감마레이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을 하면 이 물질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이 아주 엄청나게 기가 막힌 그러한 건데 내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내가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의미는 뭐가 있느냐? 내가 말이야. 한국에서도 이게 옛날엔 가기가 독학했다. 대학교 다닐 때 독학을 해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별로 물리를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그때 없던 시대니까 이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내가 이제 선생님을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솔리드 하이드로젠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내가 또 하이드로젠에 대해서는 또 이게 또 빠삭한 사람이야. 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솔리드 하이드로젠에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솔리드 하이드로젠에 우리 선생님이 한 게 뭐냐면 NMR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솔리드 하이드로젠 NMR 그 실험실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이 대학교에 있던 사람이 다른 학교로 이렇게 가버렸어. 갔는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학교 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계를 아주 그냥 아주 삐까번쩍한 기계를 하나 탁 사놓고 기계가 들어올 때 정도 돼가지고 가버리니까 기계는 도착했는데 사람은 없어졌어. 그래서 그 기계를 우리 선생님이 그 기계를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게 뭐냐면은 푸리에 트랜스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메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광학을 하게 돼. 그래도 이 기계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선생님이다. 그래가지고 이 기계가 그쪽으로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십만 불 하는 기계가 탁 떨어졌으니 그냥 우리 선생님 입이 이렇게 탁 찢어졌어. 우리 선생님 입은 딱 찢어졌는데 이게 이 기계를 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연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나보고 저기 비싼 기계 가지고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써가지고 적어가지고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가지고 나는 또 기계가 비싸다는 얘기만 듣고 가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서 옵티컬 프로퍼티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옵티컬 프로퍼티 하는 사람이 아니라 NMR 하는 사람이었거든. 기계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옵티컬 프로퍼티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스승을 찾아, 전문가를 찾아 미국을 가서 전문가가 아닌 또 잡초 같은 인생을 이게 살게 됐어요. 이렇게 잡초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FDIR 스펙트로메타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내가 그저께인가 얘기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이 새로운 물리 하나, 현상 하나 이게 발견하고 박사학위 받는 게 논문 하나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면서 내가 그 괴로워하던 그거는 뭐냐면 잡초처럼 살아서 그래. 지도해주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그래서 그 난간을 헤치면서 그냥 30년 동안 안 풀리던 문제를 또 그냥 혼자 있어서 아마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아니 나 혼자는 아니고 우리 선생님은 도와주지 않았고 그냥 노태웅 교수하고 둘이서 젊은 둘이서 하여간에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한테서 도망가서 딴 학교로 도망갈까 뭐 고생하다가 고생은 너무 하니까 그러다가 이 새로운 물리들을 이렇게 막 발견을 했는데 이게 스펙트로메타가 있으니까 이게 스펙트로메타가 있어요. 이렇게 뭐 파인프라레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혼자 기계 쓰는 거 다 배워가지고 뭐 이거 기계 근데 우리가 메탈 인슐레이터 컴포짓이라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리플렉턴스 우리 다 잴 줄 아니까 리플렉턴스 다 쟀는데 재긴 쟀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려니까 막막해. 가슴이 답답해. 뭐냐면 책을 보니까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한번 뭐를 해보면 그러면은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고 뭐고 다 잴 수 있는데 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잖아. 도대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수식이 있긴 한데 야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세타를 만약에 측정만 하면 세타만 할 줄만 알면 도대체 세타만 할 줄만 알면 이게 다 구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근데 측정은 다 해놨는데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 왜 구할 수 없느냐? 이유가 있어. 이게 오메가가 R이 S가 리플렉션을 다 쟀는데 어디에서 재야 되느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재야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프레퀀시가 말이지. 프레퀀시가 이게 리플렉턴스 R을 재가지고 프레퀀시를 재는데 파인프라레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리플렉션을 딱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 어디까지 재느냐면 비지블까지 이렇게 됐어요. 파인프라레드에서 크레머스 크로닉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우리가 프로그램도 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포뮬러를 딱 보고서 기가 죽어버렸어. 왜 그러느냐? 이게 하려니까 측정을 이걸 안 했거든. 이쪽을 또 이쪽도 측정이 0까지 가야 되는데 이쪽도 측정을 안 했어요. 측정을 왜 안 했느냐? 측정을 할 수가 없지. 세상에 무한대까지 어떻게 측정을 할 거야? 어딘가 스탑을 딱 해놔야 돼. 여기도 고생 많이 했어요. 파인프라레드 재지, 여기서 재지,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고 한 대여섯 군데서 이렇게 재가지고 재보면 여러분들 이게 디텍터가 달라지고 말이야. 디텍터 이게 빼가지고 다른 거 넣고 빼가지고 다른 거 넣고 재면은 프레퀀시가 여기에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디텍터가. 그래가지고 딱 해보면 이게 딱 맞질 않아요. 아구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저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를 한 그래프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 번 해본 사람이면은 과감하게 샤샤샤샥 해가지고 좀 요 높은 거 조금 내리고 낮은 거 조금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다 붙일 텐데 이게 초보자 아니냐 초보자. 우리 선생님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 전공으로 했던 사람은 기계 사놓고서 더 다른 동네 도망가 있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우리 용감하잖아. 무식하면 용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짝짝짝짝해서 그램프를 하나는 만들어는 놨는데 이쪽하고 이쪽이 없더라. 야 이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소문이 들리는 게 말이야. 어떤 친구 하나가 여기 왔는데 그 아저씨한테 참 물어보니까 자기 프로그램이 다 있대요. 그거 다 해봤대요.
와 그렇게 있어.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쪽을 어떻게 했냐? 이게 0까지 잴 수가 없잖아, 그죠? 여기 했더니 이 금속이면은 여기에 무슨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다가 A에다가 뭐 루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다가 요 A 점만 알면은 여기서 하면은 요거 요렇게 뭐 가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이쪽은 리즈너블하게 익스텐션을 해버리고 외삽이라 그러죠. 엑스트라폴레이트 해버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뭐 오메가의 4승분의 1에 비례한다. 프리 일렉트론이 되면은 오메가 4승. 근데 완전한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에요. 왜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냐면 금속에 있으니까. 근데 오메가가 굉장히 커지면 프리 일렉트론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굉장히 세게 흔들어주면 금속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간주해도 괜찮고 프리 일렉트론 모델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피팅에다가 콘스탄트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에 거를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 갑자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쫙 한 큐에 그냥 다 가버리니까 측정을 안 해도 그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과감하게 넣던 그 공식이 우리 소나기에 딱 들어왔대.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짰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 처음에는 뭐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일이 없으니까 가슴이 떨리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짠 게 아니고 그 세미나 해러 왔던 아저씨한테 차를 사주고 프로그램을 얻었어. 이게 더 빨라. 그 짜는 거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외부 사람들은 짰는지 알지만 우리는 비껴와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세타 오메가를 딱 구했어. 왜냐하면 처음 프레퀀시에 대한 데이터 있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짜는 거 1도 아니야, 그지? 이거 근데 옛날 우리 때만 해도 프로그램 짜는 게 어려웠어요. 그때만 해도 PC라는 게 전혀 없었고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이렇게 탁 타이프를 하면 펀치라 그래가지고 구멍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컴퓨터에 가서 컴퓨터가 쭉 읽어가지고 하던 때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프로그램을 짜서 에러가 없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펀치를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 당시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진짜 상업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던 때 이거를 해가지고 세타를 구해가지고 크레모스 크로닉 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우리가 좋은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논문 써서 진짜로 좋은 논문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피지컬 리뷰에 논문이 촤촤촤 나와가지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 크레모 크로닉 그거 있으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우리가 지금 리플렉션을 탁 재가지고 지금도 이제 두렵지 않아. 지금도 어떤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의 성질을 한번 리플렉션 딱 친 다음에 위아래 탁탁탁 연결한 다음에 크레모스 크로닉 딱 돌리면 이 물질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크레모스 크로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만 알면 일생에 크레모스 크로닉 한두 번은 꼭 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레스폰스 펑션이라는 거, 그 중요한 레스폰스 펑션, 옵티컬 레스폰스 펑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레스폰스 펑션이 있는데 그거의 리얼 앤드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자연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크레모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 물리학을 하다 보면 진짜 앞뒤가 탁 막히고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 포기를 하든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 문제를 자기 혼자 풀지 마라. 문제 혼자 풀지 마라. 절대로 혼자 풀지 마라. 세상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전문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
20년 후에 풀 문제 이틀이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나는 숙제도 혼자 하지 말라 그래. 숙제도 여러분들 지금이야 숙제 혼자 해도 풀지 조금 있다가 봐. 숙제 하나하나가 옛날에 논문 하나였다고. 그거 못 푼다고 말이지 가슴 쥐어짜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이야. 응? 숙제 안 풀리면은 먼저 푼 사람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은 만년 걸려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이 풀어놓고, 그래서 토론하고 논문 찾아보고 그러면 금방금방 가는 거라. 응? 자. 질문? 야, 그런데 이게 옵티컬 그 과학적인 성질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느냐면, 이게 밴드 스트럭처를 상당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이런 밴드가 있고 이런 밴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컨덕션 밴드고 하나는 밸런스 밴드고 컨덕션 밴드.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빛을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제 위로 올라갔고요. 밑에 있는 놈들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은 여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까지는 못 가요. 이게 갭보다도 더 높아져야지만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면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은, 옵티컬 프로퍼티를 공부를 해보면 갭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갭의 모양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C를 비교를 해보면 A가 가장 드레스틱해요. 왜냐하면 고전에는 못 올라가다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흡수 스펙트럼이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점, 그 점이 이제, 그 점을 보면, 그러면은 그때가 갭이구나. 디렉트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제일 작은 게 갭이고, 인디렉트인 경우도 있어요. 인디렉트. 갭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제일 낮은 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낮단 말이에요. 인디렉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H 오메가가 갭 빼기 H. 갭이 H 오메가가 에너지 갭에서 만약에 이게 포논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 관계식을 만족을 하면서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갭보다도 포논 여기다가 요 갭을 가는데 직접을 못 가고 포논이 하나 도와줘야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게 올라갈 때 말이야. 올라갈 때 이게 이 밑에 있는 일렉트론하고 위에 있는 일렉트론 호라고 이 둘 사이가 만약에 이 모멘텀이 서로 똑같으면은 흡수가 상당히 잘 돼요. 왜 그러냐면 포톤이라는 거는 모멘텀이 굉장히 작아요. 포논이나 이런 거에 비해 모멘텀이 작으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 어떨 때 잘 나타나냐면은 모멘텀까지 이게 잘 맞춰지는 경우에 잘 나타나게 된다. 이게.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있으면
많은 경우 이런 것도 있으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게 이른바 뭐냐면 엑스톤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 엑스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말이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이런 날카로운 그런 상태가 이렇게 이제 존재할 수 있어요. 엑스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지금 홀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이 있는데 여기는 일렉트론하고 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수성 원자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 비해 가지고 이 바인딩 에너지만큼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에너지가 여기 있는 놈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는 놈이 이 위까지 가면은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놀고 있지만, 완전히 분리를 시키지 않더라도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이러한 엑스톤을 만드는 그러한 상태, 엑스토닉 스테이트가 이제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험을 하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 가지고 크립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갭이 있고, 그 다음에 갭이 만약에 있고 요까지 가는 그 에너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엑스톤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립톤에서의 이 갭이 얼마가 되느냐면 17.7이고 실험을 해보면 10.2만 올라가더라도 그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엑스톤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보면은 여기가 요 엑스톤의 스테이트가 1.5 일렉트론 볼트라고요. 1.5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상당히 그 에너지가 큰 거야. 여러분들 이 수소에서 이게 얼마냐면 13.6 일렉트론 볼트잖아. 그런데 실리콘이나 뭐 그런 데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넣어가지고 하니까 100분의 1 아래로 이렇게 팍 줄었잖아. 그러니까 1.5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세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지금 여기에 크리스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하고 홀이 이게 완전히 떨어지지는 못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엑스톤이 여기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엑스톤이 어떤 엑스톤이냐면, 엑스톤이 상당히 세게 이제 붙어 있는 그러한 경우예요. 자, 이렇게 엑스톤이 상당히 세게 붙어 있는 그러한 엑스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랭켈 엑스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프랭켈의 엑스톤은 일렉트론하고 홀이 상당히 이제 세게 붙어 있는 경우가 이제 프랭켈의 엑스톤이에요. 자, 이 프랭켈의 엑스톤은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로컬라이즈 돼 있어. 어떤 엑스톤은 뭐냐면은 어제처럼 다이렉트리 콘스탄트가 큰 경우에는 엑스톤 사이의 거리가,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바인딩된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데 비해 가지고 여기는 이 엑스톤의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로컬라이즈 돼 있어. 이게 로컬라이즈 돼 있는 경우를 보면 여기 지금 이런 데 있고 여기 있고 뭐 이런 것 중에서 엑스톤이 상당히 로컬라이즈 돼 있어가지고 여기만 엑스톤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엑스톤은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이게 모든 데에 생길 수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안 생겼고 U에 1도 안 생기고 U에 2도 안 생기고 U에 3도 안 생기고, 그러다가 U에 n-1까지 안 생기다가 U에는 엑스톤이 생기고 U에 n 플러스 1이고 U에 n 플러스 2고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U가 엑스톤이 오른쪽에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로 돼 있거든. 자, 이렇게 한 군데에 엑스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의 미니멈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 미니멈 에너지는 H에다가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EF 사이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약에 푼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푸는데, 자, 그럼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해밀토니안이
해밀토니안이, 자, 슈레딩거 방정식, 이럴 때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갈 수 있는 y의 j-1에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플러스 1, 이게 뭐냐면은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되더라.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른바 타이트 바인딩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이트 바인딩하고 똑같고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이를 말이지 여기에 솔루션을 전체 솔루션을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써놓고 익스포넨셜을 ijk에다가 bj라고 이렇게 쓰면 솔루션이 만족하는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돼가지고 엡실론 더하기 2t의 코사인의 k가 된다. 타이트 바인딩의 이해가지고 이렇게 합핑이 될 수 있으면 요전 시간에 이게 했어요. 합핑이 될 수 있으면 옆으로 갈 수 있으면은 이게 밴드를 이루는데 밴드 그 중앙에다가 밴드 폭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런 밴드가 나타난다 그랬겠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엑스턴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엑스턴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프랭켈 엑스턴이 아니라 위클리 바운드 되어 있는 그렇게 되는 엑스턴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투 엑스턴이라고 그러는데 모투 완이요 엑스턴. 모투 완이의 엑스턴은 이렇게 넓어.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에너지가 이게 13.6 일렉트론 볼트 있잖아. 13.6 일렉트론 볼트 뭐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엑스턴을 보면은 그 다음에 엑스턴의 에너지가 U에다가 2의 4승에다가 H에다가 좌승에다가 2의 좌승에다가 N의 좌승인데 U분의 1은 뭐냐면은 매스, 일렉트론의 매스에다가 홀의 매스. 자, 이렇게 로컬라이즈 되어 있지 않고 넓은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수소 원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엑스턴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트 완이어 엑스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엑스턴이 이제 상당히 재미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지금 고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놈 말이야? 어떤 놈은 여기다가 이 고체에다가 빛을 이렇게 쪼여주면 밑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다 올라갈 정도의 빛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엑스턴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 여기도 이제 엑스턴이 생겨나. 엑스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엑스턴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이놈이 일렉트론이 다시 이쪽으로 콤바인 하면서 그러면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그래서 빛을 이렇게 쪼여주면은 엑스턴들이 갑자기 여기에 엑스턴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엑스턴 드랍렛이 생겨나요. 방울이 생겨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연에서 관측을 해요. 아, 재미나지 이게는. 엑스턴이 빛을 딱 쪼였더니 말이야. 빛을 딱 먹고서 이쪽 저쪽에서 둘이 손을 잡고서 둘이 있는데 둘만 있는 게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가 갑자기 거기 이제 쫙 생겨나 있어. 이 엑스턴은 말이야. 일반적으로 엑스턴은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되게 콤바인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둘이 딱 하면서 일렉트론이 홀 쪽으로 빠지면서 쩌쩌쩌쩌 거기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빛이 나온다. 그래서 엑스톤은 이게 뭐냐면 이 엑스톤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스핀 2분의 1이 있죠.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엑스톤은 뭐냐면은 이게 보소닉 파티클이에요. 자, 이거 요즘에 이게 다시 핫토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진짜 요새 엑스톤 굉장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옛날에 읽을 때는 별로 유심하게 읽질 않았는데, 요새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세미나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거를 알고서 다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벌써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거는 많이 또 공부를 해놨어요. 벌써. 자,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이게 엑스턴 드라플레스로 만들고 있다가, 이게 엑스턴은 언스테이블해. 인디렉트일 경우에는 더 잘 없어지고, 디렉트인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언스테이블하지만 조금 생명력이 좀 길어요. 자, 이놈이 어떻게 되기도 하느냐 하면은, 이놈이 이게 홀들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이렇게 일렉트론들로 뭉쳐져 있는, 이게 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홀들이 이게 다 따다다다닥 끊어져 가지고 말이지, 한쪽이 이 홀이나 일렉트론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위 면적 안에, 단위 부피 안에 일렉트론이나 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이런 상태를 우리가 기술하는 그런 물리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제너레이트 페르미언 드라플렛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려면은 엑스턴을 가지고서, 이법을 가지고서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교수님, 그럼 엑시톤은 그 홀하고 일렉트론이 결합되기 전 단계로 둘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이게 결합이 된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이 지구 둘레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핵 둘레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근데 이게 무게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핵 둘레를 도는 전체처럼 쌍둥이 별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엑스톤이고, 그게 그러다가 두 개가 딱 합쳐져 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상태 있잖아.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책에서, 그 다음에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좀 나와요. 라만은 뭐냐? 이 라만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내가 설명을 하려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양자 시간에도 설명했어, 그지? 양자 시간에 이게 3000%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 이게 뭐, 라만도 다 설명했잖아.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양자표 안 들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경원아, 라만이 뭐지? 사람 이름이다. 그래, 맞아. 라만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지? 어디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지? 경환이가 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그럼 내가 힌트 줄게. 타고르가 어느 나라에서, 깐디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왜 라만 인도 사람이라 그랬잖아. 라만. 내가 이게 라만이 말이야. 그때 그 얘기도 해주지 않았냐, 라만이. 응? 란다우 스쿨에서 라만을 초청해가지고, 라만이 세미나 이런 거 내가 해주지 않았니? 잠깐만 내가 얘기 안 했니? 했던 것 같은데. 했지.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유명한 란다우 스쿨을 보면은, 여기 이제 계단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여기 앉아있지. 란다우도, 여기 항상 란다우가 앞장서서 있고, 시자들이 여기 다 이제 앉아있는데, 여기 이제 계단이 딱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번인가 뭐 그런, 라만이 여기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하여간에 란다우는 하여간에 질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 죽이기로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라만도 또 인간이 이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 또 유명해. 인도 아저씨 라만이. 그래가지고 란다우가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라만이 이 무시하고 말이지. 그따고 질문하느냐 뭐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란다우가 드디어는 못 참고 이 위로 연단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했다 그랬잖아. 란다가 올라오는 거를 라만이 머리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엉덩방아 찍고 그날 세미나 그걸로 끝났다 그러는 얘기 안 했나 내가? 이게 란다우가 이게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레이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레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레이저가 없어가지고 이 아저씨가 수은등을 가지고서 이렇게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빨간색 종이 단딱 종이 그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지료를 놓고 단딱 종이 놓고 태양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빨간색만 들어오니까 이게 굉장히 인텐시티가 작은 단일광을 가지고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 캘카타에서 한쪽에서는 그 여러분들 캘카타가 나오는 영화 본 거 있지. 무슨 뭐 시티 오브 조인가 그거 나오는 게 캘카타 아니냐. 그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바로 옆에서 라만 실험을 해가지고 노벨상이 나오는 그게 내가 해줬는데 한 2번은 해줘. 라만에 대해서 라만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는 내가 몇 번 하지 않았니? 몇 번 했는데 라만이 인도 사람이다 그것도 내가 얘기해줬는데 이 라만 말이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하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의 차이점 내가 얘기했었지. 라만하고 인프라레드 좀 뭐가 다르다. 하나는 포랄리저빌리티를 가지고 하고 하나는 아이폴 모멘텀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스톡스 라인, 앤티 스톡스 라인까지 내가 다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 안 했니 내가? 스톡스, 앤티 스톡스는 얘기 안 했어? 그런 게 있어. 이게 라만하고 인프라레드는 뭐냐면 라만은 레이저 빛을 쪼여가지고 I 오메가의 레이저 빛을 이렇게 쪼이면 그게 이 물건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샘플을 겹쳐가지고 나오는 게 프레퀀시가 이렇게 높아진 거하고 프레퀀시가 낮아진 거 두 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들도 유도를 해줬고 포랄리저빌리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사이에 인텐시티의 차이가 있어. 하나는 포논을 크리에이션 하면서 포논을 크리에이션 하면은 에너지를 뺏겼기 때문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나오고 하나는 포논 있는 거를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포논을 있던 거를 가지고 가져오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포논이 하나는 있던 놈이고 하나는 크리에이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텐시티의 차이가 있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온도조차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자, 뭐를 하느냐면, 그 다음에 라마는 또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제 넘어가요. 옛날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빛하고 전자의 스펙트로스코피가 조금 다르다. 그게 이제 책에 나와요. 빛을 가지고서 짜자자자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일렉트론을 가지고 작은 심필릿 이게 일렉트론 가지고 샘플을 때리면은 샘플의 두께가 이게 두꺼우면 일렉트론이 패스를 못하잖아, 그지? 빛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빛은 그래도 어떨 때는
두꺼운 것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얇은 것도는 통과를 하지만 어떨 때는 빛은 말이야. 빛은 잘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샘플이 두꺼워야지 샘플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너무 잘 통과해가지고 100% 다 통과하면 샘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빛은 이렇게 놓고서 잘 안 통과할 때는 얇게 만들어야 되고 통과할 때는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빛이 말이야. 빛을 놓고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빛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에너지. 빛은 에너지가 이게 통과되는 스펙트럼에 그 흡수되는 양이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의 이미지너리 파트에 이 관계가 되고, 차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차지인 경우에는 이미지너리 파트에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 자, 흡수되는 거는 빛인 경우에는 이미지너리 파트의 엡실론이 관계가 되고, 일렉트론 러스 스펙트로스코피일 때는 이 이미지너리 파트의 1/에 이렇게 관계가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빛인 경우에는 이거는 전자기학 시간에 아마 다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러면은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D하고 E가 파워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리얼 파트 오브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리얼 파트 오브 파워는 이 D로 에너지가 E 곱하기 D이기 때문에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E에다가 라운드 D, 라운드 T에 비례하게 돼요. 빛인 경우에는 이게 D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코스 스펙트럼이 이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의 이미지너리 파트에 이제 관계가 되고,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이게 한 단계 이게 밑으로 거꾸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D가 무엇에 관계되느냐 하면 리얼 차지에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을 넣어가지고 해보면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이미지너리 파트의 1/에 의 이미지너리 파트고, 그 다음에 빛인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펙트로스코피가 있는데 책에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알히드가 뭐냐 이런 것들도 그냥 이름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PS, X-ray photo emission spectroscopy, ultraviolet photo emission spectroscopy, 그 다음에 OJ spectroscopy, ESCA, electron spectroscopy for chemical analysis 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헤비한 그런 서브젝트들이에요. 하나하나 스펙트로스코피가 만들어질 때마다 거의 노벨상이 하나씩 나오고 그러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책에는 그냥 제목만 나와 있어. 제목만 나와 있어. 그럼 나는 그나마 제목도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수업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바이바이.